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손승주입니다. 예, 이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OT를 잠깐 해야 돼요. OT 잠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칠판에다가 쓰면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말로 때우겠습니다. 일단은 2기 때는 뭐 3기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 비중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두 번째면 보시면은 50점짜리 모의고사를 7번 봐요. 그쵸? 다음 주부터 50점짜리 모의고사를 7번 보는데 중간에 이제 1차 때문에 비어있는 주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고 비어있는 주가 언젠지는 어쨌든 7번을 보는데 시험 범위는 거기 한 칸 전이에요. 시험 범위는 한 칸 전입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한 칸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상 적격만 이제 2번 보게 되는 거고요. 그냥 나머지는 다 한 칸 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기부터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첨삭에 1기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되고요. 점수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등수도 매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학원에서 이 모의고사 본 거 등수가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아주 큰 의미가 있지가 않아서 이제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 석차가 낮으면은 굉장히 막 격분하고 그러시는 분들 해마다 조금씩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 이상의 그냥 큰 의미는 없으니까 석차에 너무 얽매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2기 첨삭 도와주시는 노무사님들이 12분이에요. 12명.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손을 댄다라고 하면 13명이겠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나가는 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사관리에서 평가에서 오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중간에다가 많이 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혹하게 주고, 어떤 사람들은 후하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에 오류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석차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조정을 하긴 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점수를 부여하는 것들은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석차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붙여놓을 건데 왜 내 점수를 뒤에다 붙여놨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붙여놓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출한 답안은 항상 복사돼서 타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화내지 마세요. 그 등수 같다고 화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2기 때 이제 중간에 1차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1차 시험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1차 시험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1차 시험 병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4주 정도? 5주 정도 남으면은 이제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쫄리기 시작하겠죠. 기분이 조금씩 쫄리기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시험에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 놓으려면요, 주말만이라도 2차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물론 2차 공부를 열심히 하고 1차를 놔버리면은 1차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5일, 한 4주에서 5주 정도 남았을 때 5일은 1차 공부 하시되 한 이틀 정도는 2차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2차 가능성이 그나마 남아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를 아예 버려버리시면요,
나중에 그 간극이 극복이 안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하여간 나중에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계속 2차를 한 이틀 정도는 잡고 계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발전이 있어야겠지만은 저도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뭐 1기, 2기 강의는 이제 컨텐츠 위주로 강의를 했다면은, 아니 연기 1기 강의는 이제 2기, 3기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좋은 문제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 점은 그냥 저한테 맡겨 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각설하고요. OT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3시간 풀로 강의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3시간 풀로 강의를 못해요. 50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2시간 강의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러닝타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보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진도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셀프로 읽어보시고요. 셀프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프린트가 하나 나간 게 있거든요. 프린트가 하나 나간 게 있어요. 나간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제가 단면 복사를 했거든요. 단면 복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은 위치에다가 교재에다가 적절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판례는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판례는 대상적격 파트에다가 여러분들 보기 좋은 데다가 붙여 놓으세요. 첫 번째 판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대상적격 파트에다가 위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대상적격 어딘가에다가 보기 좋은 곳에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이시죠? 거기 보면 맨 끝에 제소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소기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소기간 파트에 어느 페이지든 상관없으니까 제소기간 파트 안에다가만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판례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판례법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이런 걸 신경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 건데 보조급 지급 신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이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응답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다 붙이면 좋겠습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적격이 이제 부작위죠? 그쪽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붙이시고요. 보기 좋은 데다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페이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시면은 맨 끝에 보시면 원고적격이라고 돼 있죠? 원고적격이라고 돼 있는데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파트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여기 교재에 케이스 문제가 조금 실려 있어요. 케이스 문제가 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 케이스 12를 찾으셔가지고요. 케이스 12에 로마자 3의 사안의 경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걸 오려갖고 덮어버리세요. 로마자 3번의 사안의 경우에다가 이걸 덮으시는데 뭐 그전 게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장이 어색해서 조금 다시 쳐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13에서 이제 로마자 2에다가 요거를 덮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케이스 14에 로마자 2에다가 이제 덮으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일관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여러분들이 그 기본 포맷을 익혀버리게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그냥 답안 형태를 통일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붙여버리세요. 들고 다니지 말고. 자, 95페이지입니다. 교재는요. 교재는 95페이지인데 연기나 일기와 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교양적인 얘기는 좀 안 할게요. 뭐 상권 분립이 어쩌고 행정법이 어쩌고, 행정법은 또 뭔 법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또 1시간이 훅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빼고요. 그냥 행정소송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행정소송은 크게 이제 주관소송하고 객관소송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주관소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거고, 객관소송은 행정의 적법소통제를 위해서 다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소송은 또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소송법 조문을 한번 펴보실래요? 조문을 한번 펴보시면은 3조에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소송이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주관소송입니다. 그죠? 주관소송이고, 나머지 기관민중소송이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해서 다투는 소송인 거죠. 그 다음에 4조로 넘어가시면 항고소송은 또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소송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이제 취소소송이 이 항고소송의 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시험 전체에서 메인이에요. 이 취소소송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 취소소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는 넘어가시고요. 95페이지는 넘어가시고 96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3번에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인데, 이런 거는 이제 교양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읽어보는 걸로 그냥 맡겨두도록 하고요. 로마자 3번에서 쭉 넘어가셔갖고 98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4, 5, 6이 등장을 하는데, 양가로 의무이행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소송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교양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잊을만 하면 출제되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근데 양가로 6번은 예방적 금지소송, 그 다음 부작위 청구소송은 이거는 작년에 등장을 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등장을 했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행정쟁송법은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작년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똑같은 주제가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예컨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작년에 나왔다라고 해서 올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가로 4, 5, 6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긴장 상태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게 뭐 그 얘기인즉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1기 끝나고 2기 사이에 공부가 시원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은 이만큼 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공부량이었던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기쯤 되면은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들이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뭐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좀 스트레칭 좀 해보세요, 지금. 스트레칭을 좀 해보시고요. 생각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은 남들 겁나 잘할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잘하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그냥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겁먹고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겁먹고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한 5천 명이 좀 넘는다고 치면은요, 그 중에 3천 명은 허수예요. 그럼 내가 그 허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3천 명이나 허수면 나도?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겁내지 마세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허수 아니에요. 꾸준히만 공부하면 허수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경쟁률은 아무리 높아도 3, 4대 1이에요.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경쟁률은, 그러기 긴장 상태에 빠져 있지 마세요. 스트레칭 하셨어요? 예. 이게 자꾸 긴장하고 들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웅웅대면서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98페이지에 이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의무이행 소송이나 양가로 5번의 적극적 형성 소송이나 이제 보면은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의무이행 소송은 문제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법원이 피고인 행정청한테 원고한테 어떠한 처분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런 처분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은 의무이행 소송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이행 소송이 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적극적 형성 소송은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죠? 적극적 형성 소송은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해버리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적극적 형성 소송이 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쵸? 적극적 형성 소송은 법원이 직접 뭐 허가를 한다든지 수익적 처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의무이행 소송과 적극적 형성 소송을 학설과 판례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이게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면, 즉 피고한테 직접 처분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게 가능하니? 라고 하면은 의무이행 소송 물어보는 거고, 법원이 직접 판결로서 처분을 하는 걸 구하고 있다면은 그건 적극적 형성 소송 물어보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냐가 문제되는데,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는 왜 가능하죠? 조문에 나와 있는 걸 예시적으로 보니까 그러한 것일 테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건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절충하는 견해는 여러분들 교재에 분명히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0기든 1기든 둘 중에 하나를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건데 1, 4, 회, 다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판례는 피고한테 어떤 처분을 해라 라고 명하는 판결도 안 되고,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해버리는 판결도 안 되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도 적극적 형성 소송도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행정심판의 종류는 뭐가 있죠? 행정심판의 종류 알잖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이름은 알잖아요. 취소심판, 무효동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교해보면 의무이행 소송 같은 건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항상 공부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삼권분립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정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쯤 되면은 강의를 안 듣지만은 이제 샘플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강의는 안 듣지만 샘플만 들으시는 분들은 요쯤에서 아마 끌 거고, 그러면은 조금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프린트에 적을까 하다가 프린트를 안 읽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전화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전화해도요,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뭐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뭐 이걸로 저한테 카톡하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저한테 문자로 일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명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 문자라고 했어요. 문자. 문자가 뭔지 아시죠? 카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직접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월요일 날 들을지 화요일 날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제가 적어도 다음 주 이 시간 전에는 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일기 자료는 보내드리는데 보내드리는 거에서 그냥 끝이에요. 일기 자료에 관해서 별도로 뭐 설명을 해달라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설명 못 해드리고요. 뭐 개별적으로 과외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자료만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어디다 보내냐? 본인 메일 주소를 같이 적으세요. 이름, 과목명, 메일 주소. 근데 과목명이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두 과목을 강의해서 그렇습니다. 두 과목을 강의하기 때문에 과목명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은 일체 없고요. 그냥 자료만 드리는 거예요. 됐죠? 저거에 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기 자료 줘라 라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톡은 하지 마세요. 제가 카톡 병이 있어가지고 그 카톡 오면은 숫자가 뜨잖아요. 그 뭐 1, 2, 3 뭐 이런 게 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제가 정신병이 와요. 농담이 아니고요. 그걸 쌓여있는 꼴을 못 보는 정신병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은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카톡 보내도 제가 아마 제가 제 정신병을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문제됐던 게 저는 분명히 작년에도 제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렸거든요. 물론 칠판에다 적은 적은 없어요. 프린트에 적어놨지. 근데 프린트에 적어놓으니까 스스로 읽지를 않아놓고선 손승주는 지 연락처도 공개 안 한다.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이제 샘플 들으신 분들은 다 껐을 테니까 9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6번에 예방적 금지 소송이 등장하는데 예방적 금지 소송, 그 다음에 뭐 부작위 청구 소송, 요거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려고 해요. 어떤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런 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예방적 금지 소송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걸 막아달라 라고 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설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거랑 앞에 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는 교재에다 써놨는데 지우긴 했어요. 이거 당사자 소송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고 아니도 좋고 어쨌든 판례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권 분립 차원에서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98, 99의 요 세 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교양이 아니에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0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취소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인데 이제 모든 교재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소송물이죠. 취소 소송의 소송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쟁송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물릴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소송물이 뭔지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송물이라는 건 그 소송의 본안에서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객체를 말하는 것이죠. 판단해야 되는 궁극적 객체. 예. 인데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하죠.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그 처분이 위법하냐 안 하냐를 궁극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 소송물은 기판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판력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아라비아 2번은 여러분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10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아라비아 3번의 본안 판단 전제 요건인 소송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 요건은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 띄워보세요. 뭐가 있죠? 대상 적격? 내가 하나 했잖아요. 예, 그럼 얘기해야죠. 괜찮아요.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예, 원고 적격, 소해이익, 피고 적격, 그 다음에요. 제소기관, 관할, 전치주의. 이게 끝이죠. 그죠? 그것들을 다 갖춰야 본안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소송 요건을 못 갖춘 소송을 뭐라고 하죠? 부적법한 소송, 그죠? 위법한 소송이 아닙니다. 부적법한 소송.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갖춘 소송을 적법한 소송, 그죠? 문제 유형에서 소송이 적법한가? 라고 물어봤어요. 적법한가? 라고 물어봤으면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가? 이 질문과 동의어입니다. 소송이 적법한가? 라고 물어보면은, 됐죠? 그래서 부적법하면은 어떤 판결이 나오죠? 각하 판결이 나옵니다. 각하 판결이 나오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피고를 잘못 골랐다. 그러면 뭘로 해결하죠? 경정으로 해결하죠. 그 다음에 관할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송으로 해결하죠. 그런 것들은 쉽게 각하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가시면 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인데 대상이라고 하니까 몇 조가 떠오르시죠? 네, 19조가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19조를 볼까요? 자, 19조를 보시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세 글자가 등장하죠. 처분 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처분 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 등이 뭔지 2조에 가면 있죠. 그래서 2조로 가보시면은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 처분 그 다음에 재결 요게 등 됐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빨리 가기가 쉽진 않네요. 자, 지금 이제 처분하고 이제 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이 대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4가지가 있다라 그랬어요.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떠한 작용을 등장을 시켜놓고 여기 있는 이 작용이 처분이냐 라고 하는 거 요 유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저희 시험 빼고는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도 당연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에도 당연히 등장하고 다 등장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시험이 과목이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쟁송법이어서 등장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사들이
저거 강의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 가능성은 낮지만은 어쨌든 등장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이제 복수로 존재합니다. 복수로 존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변경 처분을 하거나 혹은 경정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어쨌든 처분이 복수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누굴 대상으로 골라야 되니? 라고 하는 유형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되니? 라는 게 등장할 수 있는데, 저희 시험에 등장한 바가 있고요. 등장한 바가 있고 등장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거부 행위를 등장시키고 이게 처분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결을 등장시켜 놓고 원처분을 대상으로 할까 아니면 재결을 대상으로 할까 물어보는 유형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문제 자체에서 재결을 대상으로 해놓고 얘가 대상이 되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재결이 대상이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됐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제가 아마 1기 때 요거에 관해서 한 3타임에서 4타임 정도를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상 적격에 관해서. 근데 이제 2기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 즉 2타임 이상은 할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애를 할 수가 없고요. 시간 관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것부터 얘기를 하면은 지금 100페이지인데 100페이지는 일단 두시고,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요, 277페이지 와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분성이 문제가 됐던 대법원 판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모든 거를 빠삭하게 다 익힌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277페이지 오시면은 대상 적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요 답안 포맷을 익히셔가지고 요거를 변형해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겪어본 작용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포맷을 변형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자, 278페이지 보면은 로마자 2번에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대상 적격이라고 쓰던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쓰던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잊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라비아 1번에 보면은 뭐가 등장하죠? 처음에? 조문. 처음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조문. 그죠? 여러분들 조문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혹시 알아요? 조문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탈락이에요. 그냥 탈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9조 등장했죠? 그 다음에 19조에서 처분 등이라고 하는데, 처분 등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2조 1항 1호에 있죠? 그 조문 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사족을 좀 갖다 붙여도 됩니다. 대상 적격은 소송 요건이니까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되고, 불비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족으로 좀 얹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 순서로 등장한 다음에 처분인지 아닌지 불명확할 때 반드시 요거 등장시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학설 기억나세요? 학설 기억나요? 실체법적 개념설하고 쟁송법적 개념설 있죠? 실체법적 개념설하고 쟁송법적 개념설이 있는데, 이제 실체법적 개념설은 처분이 뭐와 같은 거다? 강학상 행정행위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예요. 이 취소 소송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라는 거죠. 취소 소송은 말 그대로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의 개념이 뭐냐? 효력이 있는 행위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다.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다. 따라서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만 대상이 된다. 라고 봐서 처분은 행정행위와 동의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쟁송법적 개념설은요. 처분은 행정행위와 다르다. 다르다인데 조금 더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를 민법상 취소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론 구성을 합니다.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공정력이 없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적으로 쟁송법적 개념설이 맞다라고 그렇게 쓰라라고 늘 권장해 왔습니다. 왜? 그게 더 간지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면 뭘로 다툴 수 있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죠? 근데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뭘로 다툴 수 있어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 기본권은 헌법상 기본권 말하는 거예요. 그 침해 가능성이 없으면은 다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개념을 넓혀야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행정행위가 아니어도 다툴 수 있다라고 보는 쟁송법적 개념설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견해 대립,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판례 입장 이렇게 돼 있고, 양가로 4번에 검토 의견 이렇게 돼 있는데 쟁송법적 개념설이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요 포맷을 그냥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은 문제마다 달라져요. 아라비아 3번은 법령이나 고시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가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고시 조례 이렇게 등장시킨 거고요. 그게 뭐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판례를 숙지해 놓고 이 아라비아 3번만 그 문제에 바꿔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포맷을 그대로 익혀버리세요. 그대로 익혀가지고 요거에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요거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선 치더라도. 자, 근데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여러분들 교재를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요. 104페이지 와보세요. 104페이지 와보시면 이 동그라미 3번에 판례 입장이라고 있잖아요. 판례 입장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 케이스에 그 밑줄이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위에 세 줄, 그 다음에 중간에 밑줄 없다가 또 밑줄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밑줄 부분은 자세하게 안 써놨어요. 케이스에다가. 근데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은 판례가 이 아래쪽에 있는 밑줄 부분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래쪽 부분도 외울 수 있으면은 최대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들을 좀 볼게요. 아래쪽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아래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기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기준 없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인 우리는 대단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준해 형절, 그 행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칙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되며, 그 다음에 처분에 해당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 불분명한 경우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세 줄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험적으로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어떤 통지를 할 때 행정소송법 혹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안날부터 90일 이내 등의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버리면은 수험적으로 100% 처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험적으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고지를 하면은 100% 처분이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뭐 다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버리면 무조건 처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례를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거부에 관한 사례이긴 한데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인식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안이에요. 113페이지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요. LH가 이주 대책 대상자 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주 대책 대상자 결정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처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인데, 그걸 신청한 자에게 제외 결정을 한 다음, 이건 뭐냐면 거부 처분이에요. 제외 결정은. 한 다음 제외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자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통보한 사안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2차 결정도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미안해요. 이제 연기일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온갖 이론이 다 짬뽕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려면 멍 때리고 있네.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려면 첫 번째 신청한 행위가 뭐여야 되죠? 처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신청권이 필요하죠. 신청인한테. 그죠? 다시 한번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인한테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제 이렇게 째려보니까 듣는 척 합니다. 예. 멍 때리다가 듣는 척 해요. 그죠? 자, 근데요, 이거는 분명히 2차 결정도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거부한 사안인데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 법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권이 있냐 없냐는 다 터지지 않았어요. 신청권이 있냐 없냐는 다 터지지 않았어요. 그냥 원피고 양쪽 다 신청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 이건 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냐 맞냐 이것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쟁점으로 등장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죠. 이의신청이란 걸 하는데, 그게 강학상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이냐 아니면 수익적 처분의 재신청이냐, 요게 쟁점으로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재신청이 맞다선 치자고요. 재신청이 맞다선 치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2차 결정을 하잖아요. 2차 결정이
그럼 처분이냐? 재신청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걸 처분이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2차 결정을 하면서 뭘 했죠? 뭐라고 써놨어요? 2차 결정 거기 통보서에다가. 네 불만 있으면 2차 결정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은 2차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싸워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LH가 이 2차 결정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지들도 처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싸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들도 처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도 뭐라고 인식시켜줬어요? 처분이라고 인식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 결정이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아요. 이 판례를 읽어보면은 일단은 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상고이유를 읽어보면은 니네가 그렇게 생각했고 상대방 그렇게 생각했지? 그럼 처분이야.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해버립니다. 아니 이론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법조문 같은 거 잘 신경 안 써요. 판례가. 그래서 처분이라고 판단한 아주 유명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의 신청이 진정한 의미의 이의 신청이냐 아니면 제의 신청이냐인데 진정한 의미의 이의 신청은 기존의 처분에 관해서 문제를 삼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진정한 이의 신청이라면 기존의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의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내면서 기존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익적 처분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수익적 처분을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 기존 처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적 처분을 달라는 거예요? 네, 수익적 처분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수익적 처분의 제의 신청으로 봤습니다. 여기 있는 요 판례 있잖아요. 저도 다른 분들 자료를 좀 보거든요. 네.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자료를 좀 봐요. 근데 저도 다른 분들하고 좀 발을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만 나가리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 판례가 여러 시험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좀 나가리 시킬까 하다가 아 이건 나가리 시키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 판례는 정말 많은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등장했던 쟁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의 신청을 한 것이냐 아니면 수익적 처분 제의 신청을 한 것이냐. 제의 신청이고 제의 신청으로 보더라도 2차 결정을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인데 여기에서 그 판례를 그 법리를 적용합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아까 그 표현 있죠? 그걸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런 게 등장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대방의 인식과 예측 가능성이 또 하나 문제가 됐던 사안이 이따가 또 보기도 할 건데 118페이지예요. (118페이지를) 보시면은 각주 3번을 보세요. 진짜 여기까지만 보고 싶게. 진짜 여기까지만 보고 싶게요. 118페이지 보시면은 각주 3번이에요. 각주 3번을 보시면은 어떤 회사가 있는데 나라 돈을 타먹고 연구를 하는 회사예요. 자, 다시 한번 나라 돈을 타먹고 그걸로 연구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연구를 할 때 위조하고 변조하고 표절하면서 나라 돈 타먹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위조하고 변조하고 표절하면서 나라 돈 타먹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 각주 첫 번째 줄 보면 이 사건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은 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 1차 통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1차 통지가 있는데 이 사건 1차 통지는 첫 번째 너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라 돈을 못 타먹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라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놔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랏돈 못 타먹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랏돈을 다시 납부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 라고 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 그랬더니 이 회사들은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행정청이 곰곰이 재심사를 합니다. 곰곰이 재심사를 하면서 다시 2차 통보서를 보내는데 2차 통보를 보내는데 2차 통보서 보내기 전에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다시 재심사를 했다고요. 그래? 불만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재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통보서를 보내면서 아까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랏돈 못 타먹어 라고 했던 기간 있죠? 그 기간을 자, 요렇게 이게 수직선이에요? 요렇게 있던 기간을 요렇게 옮겨버립니다. 여기 있던 요 기간을요, 요 기간을 요렇게 옮겨요. 됐죠? 그 다음에 요때까지 납부해라 라고 했는데 요때까지 납부해라 라고 했는데 받은 돈 요 기간도 요때까지로 바꿔버립니다. 요때까지로 바꿔버려요. 자,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만약에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완전한 대체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대상은 후행처분입니다. 왜? 선행처분이 소멸하니까. 그죠? 선행처분을 다퉈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선행처분에 대한 일부 추철변이다.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일부 추철변이다 라고 한다면은 선행처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자, 여기 지금 요때부터 요때까지 나랏돈 못 타먹어 라고 하는데 이게 요렇게 옮겨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때까지 돈 납부해 하는데 요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흰색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은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저 기간 동안은 돈을 못 타먹는 건데 그 기간이 완전히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주요 부분에 실질적 변경이 일어났다. 라고 판단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쟁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요 부분에 실질적 변경이 일어나는 게 또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고 또 하나가 2차 통보를 하면서 불만 있으면은 90일 이내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다툴 수 있어 라고 2차 결정 통지서에 그렇게 써놔요. 2차 결정 통지서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 있는 이 2차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차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통지서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니네도 이걸 뭐라고 생각을 했고 처분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어떻게 생각할 거야?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처분이 아니라는 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진정한 개소리다. 그렇게 해놓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사안이 지금 여기 있는 요 각주 사안 있죠? 이 각주 사안 각주 3번에 요 사안이 등장했을 땐 두 가지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는 이 2차 결정이 처분이냐 아니냐. 자, 다시 한번 2차 결정이 처분이냐 아니냐에서 니네가 그렇게 통지했으니까 니네도 처분이라 생각했고 상대방도 처분이라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처분이다. 됐죠? 근데 이 1차 결정은 후행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있는데 누가 대상이냐 라고 하는데 이 2차 결정은 1차 결정을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결정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적용됐어요. 됐죠? 다시 한번 2차 결정은 처분이다. 그리고 이 2차 결정은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봐봐. 형아들 봐봐. 답안을 쓸 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그걸 먼저 쓰자고요. 여기 있는 이 뒤에 게, 예, 이 뒤에 게 앞에 부분을 1차 결정을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다.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2차 결정이.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이런 거를 뒤에 가서 쓰면은 이상해요, 논리가. 그렇잖아. 방금 앞에 거를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에 적용된 법리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얘기를 먼저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다. 근데 처분이다. 이렇게 쓰는 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2차 결정이 처분이다를 먼저 써야 돼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고려해서 이게 처분이다. 그리고 앞에 거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2차 결정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처분인지를 먼저 밝히고. 뒤에 게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처분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진짜 빡세게 다퉈졌는데 그 얘기를 쓸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제가 볼 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느껴지는 그 두 가지 판례를 봤어요. 두 가지 판례를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봤지만은 이게 나올 게 그럼 두 개밖에 없냐? 아니죠. 많아요, 나올 만한 게.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걸 최종적으로 다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